여러분은 지금 본격 사회 지도층을 위한,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음악방송 약쟁이 스튜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성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음악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합니다. 네, 사회지도층과 지성인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평론 방송 약쟁이 스튜디오, 이번 주에도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인 가족의 어떤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오늘이 아니라 저는 7월 8일 화요일 새벽 1시에 월요일에 아침부터 일정을 하고 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많아가지고 새벽까지 이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뭘 하면 체력상 이거 라디오를 펑크내겠다 싶어가지고 다급하게 녹음을 좀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에 잠겨 있어요. 오늘 강의도 했고 작업도 하나 좀 큰 걸 좀 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약간 혼미합니다. 이제 맨정신으로 버티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됐는데,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오후 8시에 지금 듣고 계시죠? 오늘 하루 날씨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만 밖에 나가서 이동을 해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고통 확 오더라고요. 지금 저도 이제 작업실에 와가지고 몸을 좀 말리고 한 상태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땀을 완전 뻘뻘, 그야말로 뻘뻘 흘려놓고 그대로 말라가지고 몸이 약간 지금 좀 코팅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상황을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게 인간 탕후루다. 그 설탕이 아니라 나트륨, 염화나트륨으로 몸이 이제 코팅된 인간 탕후루가 됐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다고 하네요. 이게 폭염 경보가 이제 화요일 기준인데 수요일은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6도, 7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월요일에는 33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피크 시간대, 가장 더워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그 시간대에 딱 왔다 갔다 해서 33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이제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화요일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수요일은 34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현재 예보는 돼 있네요. 근데 일부 지방들은 36도, 7도, 그리고 태백산맥 동쪽, 보통 이제 우리 강릉이나 이쪽이 조금 많이 더위가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39도 안팎의 고온까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올해 같은 경우에 장마도 상당히 짧게, 이거 장마가 지나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짧게 지나갔고,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보다는 걱정 중이에요. 장마가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느낌으로 상당히 좀 태풍과 함께 다시 찾아오는 2차 장마, 혹은 뭐 우리가 아열대 기후에서 볼 수 있는 우기가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이 시기쯤에 장마가 오고 이 시기쯤에 어떻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마침 제가 매미가 이제 탈피하는 걸 봤어요. 길 가다가 밤에 집에 오다가 매미들이 이제 밤에 탈피하거든요. 천적을 피해서 탈피하는 걸 보고 드디어 시작됐구나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지금이니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었던 거죠. 갑작스러운 이제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리고 막 큰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서식 환경도 굉장히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걱정. 사실은 인간의 서식 환경도 위협받고 있는데 제가 이 친구들 걱정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또 인간으로서 좀 다양한 동식물들도 좀 걱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얘기를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나눴는데,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가 장마가 짧게 지나갔다라는 게 뭐 그렇게 바뀌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 이제 내려 부어야 될 그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아니면은 딴 데로 빠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비를 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앞으로 쭉 이럴 거다 뭐 이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매 여름마다 장마철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개념에 가깝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때에는 뭐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쪽에 내릴 비까지 우리나라에 전부 쏟아붓는 그런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는 장마전선이 아예 안 와서 비가 아예 오지 않는 정말 극도로 가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이 딱 그 장마 및 여름 시기에 몰려 있어서 참 그 편차가 큽니다. 요 시기에 비가 충분히 내리면 뭐 당연히 내리면 좋죠. 내려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비가 충분히 오는 일은 별로 없고요. 보통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양극단의 날씨를 원래 보여주고 있는 나라였는데, 그 극단의 간극이 앞으로 조금씩 더 커질 것이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작업실과 집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좀 안정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거죠. 뭐 갑자기 습해져가지고 집에 막 이제 벌레들이 끓거나 습도가 올라가서 악기들이 망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좀 피해보자라는 거죠. 뭐 사람이 막 뭐 엄청나게 쾌적한 삶을 살겠다 이런 정도의 그 목표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재산 피해나 어떤 삶의 질이나 뭐 이런 걸 위생 부분을 심하게 저해할 수 있는 것만 좀 피해보자라는 발버둥에 가까운데, 점점 그것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려워지고, 또 매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회 취약계층, 그 또 특집 취재 영상을 봤어요. 보통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쪽방촌 이런 곳들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취재를 어떤 뉴스에서 한 걸 봤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에어컨 같은 것조차도 없고요.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서, 또 그 쪽방촌 같은 구조에서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게 확 체감이 됩니다. 습기도 계속 들어오고 온도도 오히려 푹푹 찌게, 그 실내가 더 찌게 온도가 올라요. 근데 또 그 뉴스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은, 그 어르신들이 그냥 서서히 온도가 오르니까 뭐 그냥 원래 이런 거지 여름에 이러면서 그냥 견디시다가 어떤 갑작스러운 열사병이나 그 온열 손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에 노출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찡찡거립니다. 또 더우면 너무 더워 안 돼 이러면서 찡찡거리고, 또 추우면 춥다고 찡찡거리고, 어떻게든 시원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좀 쾌적한 환경으로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좀 선제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찾아뵙고 대책도 좀 마련해 둬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거 정말 탁상 공론입니다만 동사무소나 보통 이제 뭐 주민센터 혹은 뭐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센터 이러죠. 그 관공서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제 개방을 하는데 은행들 이제 은행 ATM기 있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365 무인 ATM 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곳들이 이제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이제 개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관공서들을 좀 개방하면 어떨까? 뭐 작게는 그 관공서에 보통 이제 작은 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분당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왜 이걸 얘기냐면 제가 예비군 할 때 거기를 갔거든요. 예비군들 집결하는 무슨 그 위층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 장소들 항상 쓰진 않습니다. 항상 가동 중인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이제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왔을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그런 관공서들 비어있는 장소들을 좀 에어컨 좀 선선하게 틀어놓고 그래 뭐 춥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6도 정도만이라도 좀 틀어놓고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좀 시원한 물도 드시고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밤에 도저히 댁에서 주무시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뭐 간이 침대 같은 걸 좀 두고 좀 시원하게 눈 좀 붙이고 가실 수 있게 뭐 그런 것도 좀 마련해두면 어떨까. 정 힘들다면 한 뭐 9시, 10시 정도까지만이라도 뭐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에 에어컨 없이 이 여름을 난다는 게 뭔지 저도 이제 거의 가물가물해요. 2019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에어컨을 샀고 2018년도에 엄청난 폭염을 겪고 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희 가족끼리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에어컨 없이 사는 거는 무리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추위를 많이 안 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안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청소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에어컨 없이 살았던 때를 생각한다면 밤에 정말 괴롭거든요. 선풍기를 아무리 틀어놔도 해결이 안 되고 끈적거리고 거실 나와서 자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찬물로 샤워 한번 하고 닦고 나와서 눕자마자 또 덥고 습하고 샤워한 그 찬물은 뜨거워지면서 안 마르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저야 당시에는 이제 30대 뭐 초반 뭐 이랬으니까 당시 20대 후반이었나 하여튼 그쯤이었어요. 그냥 새벽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찬물 샤워하고 하는데 어르신들 갑자기 새벽에 찬물 샤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자면 어떤 관공서 등에서 이제 긴급하게 폭염을 좀 피할 수 있는 장소들을 조금 마련해주면 어떨까? 거기에 마련해 두고 공지를 해도 어르신들이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근데 좀 권하기도 하고 도저히 조사해봐서 이분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뭐 복지 관련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권유를 해야죠. 좀 너무 심한 폭염이 오는 날에는 이쪽에서 조금 시간 보내시라. 지금 집에 계시면 이제 체온이 계속 올라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다만 뭐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그렇게 더위를 피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이제 밤사이에나 아니면은 되게 약한 정도 온도로 에어컨 틀어놓는 거 인버터형이면 그 정도로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더위를 참고 견뎌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담비 같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방송국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동사무소, 구청, 시청 좋다. 시청, 우리 성남시청 로비 상당히 넓거든요. 상당히 넓고, 로비 잘 문 닫아놓고, 냉방 살 하면, 제가 시청을 가장 마지막으로 간 게 여권 갱신하러 갔었을 때인데, 그땐 겨울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살짝만 좀 쾌적한 정도만 해놓고, 시청에 뭐 군데군데 방들이 있을 거예요. 1층에도 많더만요. 거기 좀 개방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작은 바람 살짝 말씀드려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굶주리다 주민센터 찾았지만 결국 사망. 연말이면 긴급복지 예산이 없다. 6개월간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전기요금과 월세를 내지 못하던 30대 남성이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예산이 소진돼서 1월에 방문해달라 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1월 15일에 다시 갔는데 1월 20일쯤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했고, 2달 뒤 한 3월쯤에 강남구에 있던 모 반지 앞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가 왜 이제 났는지 모르겠어요. 기사가 오늘, 월요일 날 났거든요. 예산이, 그래, 연말에 오시면 예산이 없고, 연초에도 뭐 바로 집행하기에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가 있겠죠. 근데, 취재 결과,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은근히 연말에 흔하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긴급이잖아요, 긴급. 우리가 긴급이라고 하면, 연말에 왔어요. 한 달 후에 오세요. 한 달 후면 긴급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매뉴얼에서도 72시간 내에, 그러니까 3일 내에 지원하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이 되더라도 어떤 담당 공무원의 판단 하에 이제 조금 뭐 예비 예산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예산인데 조금 이제 연말에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산들이 지금 보니까 소진 시점이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소진되는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예산이 고갈되면 한창 이제 추워지는 그 12월 한 중순 말부터 긴급하게 지원받아야 될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10년 중에 8년이 정부 예측보다 많은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수요가 많았다고 해요. 그 예산 집행률도 높고, 그러면은 이거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뻥뻥 늘리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참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조정이 여러모로 이제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요거는 조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사실 좀 남아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책정 받아놓고 뭐 못 쓰거나 남거나 이러면은 보통 좀 뭐라 합니다. 예산 이거 필요 없는데 뭐 집행 신청한 거 아니야? 삭감해. 이런 식의 그 행정 시스템이 좀 군데군데 이제 포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속된 말로 예산 턴다라고 하는, 연말에 다 소진하는 그런 식의 공무처리 왕왕 있어 왔습니다. 네. 이런 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면 좋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해 놓고 남기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 나라 돈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충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예산 남으면 남은 거대로 2월을 하든가 아니면은 남은 예산을 다른 데로 편입해가지고 또 좋은 방식으로 또 사용하든가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산 시점을 좀 늦출 수 있죠. 예산 이런 긴급복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딱 끊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2월까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1월에 신년 예산은 나오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공백이 사라지잖아요. 예산이 충분히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식의 조금 행정적으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융통성이 있는 방식으로 집행되면 어떨까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을 또 말해봅니다. 오늘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말하네요. 이제 날이 덥다 보니까 내가 너무 더워서 고통스러운 거 당연히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저는 밖에 나갈 때 빼고 어디 대중교통 타면 에어컨 나오고 집에서 에어컨 틀면 되고 제 일터에서 에어컨 틀면 됩니다. 그거 그냥 틀어놓고 뭐 전기세 좀 나오면 할 수 없지. 내 작업 능률을 위해서 전기세 내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점점 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굽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좀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신희님의 3월 삼진날 듣고 돌아오실게요. 주몽을 들쳐 원산을 한 만큼 중중 기어 준비산이 후루하철 시내는 정선으로 돌고 이 꿀물 쭈루루루 저 골물이 콸콸 여리 열두 골물이 한 대로 합수 전방잘 지방자월 덕저구구조 방금저 건너 병폭 속에다 빠져가 엉망마주 내려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 가자마 아마도 내로구나 이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이 산으로 가면 전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면 전 산으로 가면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좌우로 달려 울어문다 명랑한새 울음문다 저 방황조가 울음문다 저 꾀꼬리가 울음을 눈다 아무데 껴도 예쁜 새 온갖 소리를 모두 다 하며 바람아 풍랑부지 마라 추풍 낙엽이 떨어져 명년 3월이 돌아오면 목동요지가 이었냐 못을 물어다 집을 찔까 머리 곱게 빗고 건너 산가리라 재수양 벗들같이 막교지상의 꾀꼬리 루리루 막교지상의 꾀꼬리 루리루 에호 어허 좌우로 다녀 울음문다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면 저 산으로 가면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좌우로 다녀 울어문다
네, 3월 3짓날 듣고 오셨고요. 자, 맛집 구내식당 지도까지 등장. 뛰는 밥값에 몰리는 사람들. 너무 점심값이 오르니까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그 구내식당에 막 직장인들이 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구내식당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시청이나 뭐 이런 직원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처음 알았어요. 네. 이제 사람들끼리 가성비 좋은 구내식당 지도까지 막 공유하고 뭐 이러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학 그 안에 있는 학식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걸로 뭐 정평이 나 있죠. 제가 옛날에 사 먹던 때보단 당연히 지금 올랐겠지만 그럼에도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하고요. 요새 어디 밖에서 식사를 점심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 10,000원을 봐야 됩니다. 10,000원을 봐야 되고 10,000원에서 오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나 뭐 이런 상황 따라서. 저희 이제 작업실 근처에도 한 끼 먹는 거 10,000원은 보통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이상 가격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업장에 따라서요. 그러면은 원래 보통 우리가 뭐 점심값, 식비 제가 뭐 관련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면은 식비가 6,000원 책정돼 있었거든요. 지금은 8,000원 좀 됐나? 10,000원이 항상 안 돼요, 식비가.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요즘에 6,000원, 8,000원으로 밥 먹나?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비로 밥을 사 먹어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먹을 때랑 뭐 구내식당이나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5,000~6,000원 선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4,000원 정도를 아낀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출근을 20일 좀 넘게 하겠죠? 뭐, 주 5일 하고 좀 더 하니까. 그러면 얼마죠? 4,000원 곱하기 20일 하면은 16만원, 거진 한 20만원 가까이 되죠. 그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그냥 식사가 구내식당이 뭐 아니면 학식이 뭐 아주 질적으로 낮거나 문제가 있거나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건데 식사를 하면서 20만 원을 그냥 아끼는 겁니다. 근사치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수원시 쪽에서 이제 시 행사 기획을 할 때 그 건너편에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거기 원래 가격이 그때 얼마였더라? 뭐 얼마 했는데 이제 달권이라고 하죠. 월 식사 뭐 이런 거를 끊으면 한 끼에 5,000원에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한 끼 먹을 때 한 8,00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러면 내 돈 주고 먹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한식 뷔페 그리고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양도 누가 뭐라 안 하지 충분히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조합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그야말로 안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물론 이제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의 생존권이나 이런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직장인들도 지금 이 불경기에 돈 아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경제라는 게 뭐 어느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순환고리의 한 군데를 보자면 일단 그런 소상공인들을 소비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소상공인들도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뭔가를 소비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도매 쪽으로 뭐 이렇게 더 재료를 산다든가 그러면 그 재료들에 대한 그 재료 생산자들도 그렇게 경제가 돌거든요. 그렇게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정부에서 운영하는 혹은 대학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만 사람이 몰리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건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뭐 재난소득이나 뭐 기본소득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해결해 본다 하는 기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거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게 돼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임금의 현실화죠. 뭐 말하자면 네, 물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다 죽으라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대로 또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경제가. 네. 제가 지금 뭐 주변 사람 다만 지금 제 동생만 하더라도 하는 일이나 업무 강도나 이 친구의 뭐 종합적으로 뭐 그걸 위해서 공부한 시간들 지금 박사 학위 이제 취득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와,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국민소득 뭐 몇만 불 시대 뭐 저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럭저럭 그냥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근처도 못 가거든요. 제 주변에 그 근처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쪼들리는 월급을 받고 지내는데 왜 그럴까? 어떤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면 이 정도까지 짜게 받진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뭐 제가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벌일 때 저도 충분히 제 일에 대한 이제 비용을 요청을 하고 제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원칙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더 잘 따야 되고 더 내 몸값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챙겨줄 만한 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점심값을 걱정해서 부담스러워서 구내식당을 찾아가게 되는 사실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그날 먹고 싶은 거 턱턱 먹겠죠. 그래서 그 상황은 너무 이제 주변 상인분들이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각자에게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정도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뭐 정말 뚜렷한 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방송인데 오늘 뚜렷한 해결책을 제가 제시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이고요. 부디 조금 더 좀 여유 있고 좀 쪼들린다는 느낌 없이 사는 그런
시기가 좀 더 돌아오기를 또 한 번 더 바라보고요. 요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그 농약톤 분무기로 양념을 뭐 뿌린 거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의 검사를 의뢰해서 안전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검사 의뢰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종원 대표가 농약 쓰던 거 아니고 새 분무기통이고 식약처의 검사 의뢰해서 검사 성분표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무슨 용출 검사, 그러니까 뭐 새 나오는 거 없나, 묻어 나오는 거 없나 이런 거 다 제출했고 식약처에서 안전관리 강화해달라는 요청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식약처에서는 이제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명이 왜 나왔는지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식약처에 실제로 뭔가를 한 적이 없으면 잠깐만 알아보면 들통날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이 백종원 대표를 딱히 옹호하거나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떤 착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잘못된 해명을 한 것 자체는 잘못이에요. 네. 뭔가 다른 물품을 안전검사했던 거, 뭐 제출했던 거와 착각하고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혹은 이거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래도 뇌피셜이지만 더욱더 심한 소설입니다. 식약처의 공식 루트가 아니라 어떤 본인이 친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비선 루트로 슬쩍 물어봐서 뭐 그거 뭐 그 정도면 쓰세요. 이런 정도의 답변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 조금 들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나 그런 인맥들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식약처 좀 고위 관계자한테 이거 그 분무기 통인데 이거 스텐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쓰려고 한다. 아니면 썼다. 문제 있냐? 뭐 그거 뭐 새 건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거를 우린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기억하고 있는 걸까?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대표의 어떤 방송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고 그 레시피도 많이 따라서 요리도 막 되게 열심히 해봤었고 원래 요리 진짜 안 하고 살았는데 되게 요리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집에서 시도해보고 할 수 있게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같이 이제 그냥 막 사는 놈한테 요리라는 걸 시도해볼 수 있게 계기를 준 사람이라는 점은 저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할 거라는 거는 전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그 면피하려고. 근데 이제 상장사의 대표인 분이 그 일시적인 면피가 오히려 뒤에 더 큰 화를 불러온다라는 거를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가 우리가 모르는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의심되는 부분들은 좀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다양한 의혹이나 다양한 문제에 연루가 되어 계신데 문제 인정할 거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거 빠르게 하고 시정할 거 빠르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되게 사면초가로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웬만큼의 계기가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오너의 카리스마로 운영되어 온 그 업체이기 때문에 그 오너가 결단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뭐 더본 코리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게 뭐 저와는 큰 상관이 없지만 더본 코리아에 가맹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점주분들은 다 우리네 이웃이고 우리네 지인들이고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이 더본 코리아라는 기업이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 하한가를 치게 되면 그분들도 동시에 생업이 아주 힘들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가맹 점주들을 볼모 삼아서 뭔가를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가맹 점주들의 생활은 이어져야 된다. 그분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또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 좀 힘드니까 또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제가 올해 첫 싱글을 제작했던 이신예님 방금 들으셨던 3월 삼진날이 첫 번째 싱글이었고 두 번째 곡이 또 얼마 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노래인데 갈까부다 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실게요.
뜻하지도 못오는가. 네. 갈까보다 듣고 오셨고요. 자, 이게 뭐 매주 기사가 나는데 고양시에서 80대 운전자가 인도 돌진 가스 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페라리 몰고 역주행해서 정면 충돌 사고를 낸 60대가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두 사고 다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아까 그 인도로 돌진한 사건은 이제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고, 이 음주운전한 이 양반은 정면 충돌을 했지만 아주 큰 사고 규모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다행히도 생명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고령 운전자 어떤 사고가 상당히 자주 눈에 띕니다. 자주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도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뭐 고령 운전자는 운전하지 마라. 이런 정도면 젠틀한 편입니다. 뭐 반응 속도나 뭐 이런 거 구분 안 되면 젠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그 외적으로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라, 뭐 급발진 주장할 수 없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대안으로 제시가 되는 게, 갑작스럽게 풀악셀을 밟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를 헷갈려서 브레이크를 밟는답시고 막 악셀레이터를 꽉 밟은 경우들이 지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고 무서우니까 악셀레이터를 꽉 밟을 거예요. 그러면 꽉 밟았을 때 갑작스러운 그런 가속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제 전원이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싶다가도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밟고 가고 있는데 이게 순간적인 오작동으로 픽 엔진이 나가버리면 이거 대책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는 사실상 이제 컴퓨터라고 봐야 되는데, 컴퓨터는 항상 오작동이나 오류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 당연히 컴퓨터 내에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방식일 거고요. 기계식으로도 뭐 구현은 되겠지만 컴퓨터의 방식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오작동했을 때, 고속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작동해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속도가 나지 않을 때, 그것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100%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그래서 뭐 페달 블랙박스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든 좀 이런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개인이 그냥 구축을 해도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이제 국회 입법부 차원에서 차량을 만드는 회사 측에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항일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는 거는 어떤 의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클릭 수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상황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을 거고요. 근데 어떤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여론을 차츰 만들어가기 위한 의도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론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고령 운전자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 고령 운전자 비율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그리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 뭔가 이런 사건도 많이 터지고 계속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클릭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금 요 흐름도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뭐 7, 80 넘으면 운전면허 뭐 몰수해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개인마다 신체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 차이도 있고, 애초에 나이만 가지고 면허를 몰수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실행하기가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되게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는 지금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와중이면 입법부에서 충분히 고민해볼 때가 됐다. 이미 늦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음주 상태에서 페라리. 페라리도 뭐나 또, 페라리 뭐 돈 많으신가 봐요. 네. 페라리 몰고 역주행까지 했어요. 이것도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의 대책 제안을 봤는데, 음주운전 1회 하면 그 번호판은 빨간 걸 단다. 6개월 동안. 2회 하면 뭐 3년 달아. 빨간 번호판. 3회 하면 영구적으로 빨간 번호판 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빨간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은, 그러니까 자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은 절대 운전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빨간 번호판 달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응해야 한다. 뭐 이런 제도도 사람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시동 걸 때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시동 안 걸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면 되잖아. 근데 시동을 걸리게 만들어 놓고 왜 음주운전 자꾸 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동이 음주 상태가 아닌데도 안 걸리는 오작동 이런 거 골치 아프죠. 빨간 번호판 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참 이런 차량이 운전하고 뭐 다니고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 모든 차량을 완벽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율주행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작스러운 차량 결함도 있을 수 있고 뭐 운전 미숙이나 뭐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사고가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사고들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분명히 틀어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새 나오는 게 있겠으나 강하게 틀어막을 수 있어요.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어떤 벌금이나 형량이 확 늘어난 기점으로 음주운전 통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막 형량 올리는 게 답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세상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는다면 복잡하게 굴려주세요. 복잡하게 법안 설계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덜 세게 이 제도가 새어 나오는 걸 최대한 덜 나오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기사가 나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이유가 된다. 지금 또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또 우리 또 입법부 형님들. 부디 이런 걸로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이 타이밍에 이 노래 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곡을 해놔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제 노래입니다. 노환으로 죽을 거야 듣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적금도 들어놨고 안보험도 하나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왜냐면 난 노환으로 죽일 거야. 너 다이어도 화화화화화 벽에 똥치를 빡빡빡빡빡 찡하게 살다 갈 거야. 너 다이어도 화화화화화 살아남아쳐 같이 바야흐로 100세 시대 하지만 3%짜리 적금으로 100제 시대부터 모았대도 우린 안정이 안 돼. 이내 황새들 노준비 따라가는 웹세 시대 때문에 주식이 좋대. 우르르르르르 아니면 코인 거래소로 몰려가 우두두두두 하지만 불장은 얼마인가 뿌르르르르 가랑비 같은 월급이 후두두두두 국민연금 우린 못 받는다던데 왜죠? 지금도 돈 없다 가택의 연금 돼버린 국민 연애 결혼 인간관계 포기할 걸 선택해야 돼.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서 난 노환으로 죽일 거야. 너 다이어도 화화화화화 벽에 똥치를 빡빡빡빡빡 찡하게 살다 갈 거야. Gonna die no one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아직 난 날 키우기도 벅찬데 이제 아이 낳아 키울 순서라네. 유형의 사람 구실을 못하네. 우리 아빠 엄마는 속상해. 왜냐면 취업 준비 힘들다. 수강료에 응시료에. 포기하지 마.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와 응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년 취업 올패스가 있잖아. 한도 내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니까 잡아봐 어플라이에서 확인해봐. 당신의 취업 전사 성남.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역민의 소리, 희망 속의 공감. 여러분께서는 지금 90.7MHz 성남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성남의 지역 라디오 방송 성남 FM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남 FM 방송 홈페이지 www.fmnara.com 또는 전화번호 703-6100번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정성을 다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성남 FM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MHz 성남 FM 방송입니다.